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당찬 성격의 30대 여자입니다. 가진 것 없이 자랐지만 어디 가서 할 말도 못하고 참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이런 성격이 때로는 장점이 또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몇 년 전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제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서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사람의 탈을 쓰고 행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는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을 하던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길거리에서 어떤 노숙자로 보이는 분한테 시비가 붙었었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길래 제가 나서서 도와주었었죠. 몹시 흥분하신 노숙자 아저씨가 그 남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신을 무시했다고 하며 얼굴로 주먹을 때리려고 하던 순간 제가 다가가서 아주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아저씨, 이분이 말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저씨가 한 번만 참아주세요.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년은 또 누구야? 너도 난 무시하냐? 어? 그런 거야? 둘이 같이 맞아볼래? 에이, 아저씨, 무시라뇨. 세상에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저씨가 홧김에 저희 때리시면 지금 저기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할 테고 결국 아저씨는 죗값을 받게 되실 텐데 그러시면 복잡하잖아요. 한 번만 참으세요. 저희 얼른 갈게요. 아니, 뭐가 어째? 이것들이, 아유, 진짜. 저는 그 남자를 데리고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와 빠른 걸음으로 다른 길로 향했고, 잠시 뒤 그 남자는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아까는 너무 당황해서. 아니에요. 고맙긴요. 저런 분들은 자격지심이 강하셔서 눈빛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빠가 비슷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어서요. 다행이에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여자분이 이렇게 나서서 해주시기 힘든 일인데 어쩜 그렇게 사람을 아기 다루듯이 잘하세요? 아까 그분이 그쪽 덕분에 흥분을 가라앉히시는 것 같던데. 제 직업상 저도 모르게 그런 말투가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거든요. 아, 정말요? 어쩐지 오늘 일에 보답하는 뜻으로 제가 맛있는 저녁 대접할게요. 이렇게 보내드리면 후회할 것 같아요. 가시죠. 그 남자는 고마움의 표시로 제게 밥을 사주었고 저는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잠시 뒤 고급차에 저를 태우고 함께 자리를 이동했는데 저는 생전 가보지 못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이런 자리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기에 다시 나가려고 했다가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즐겨보자고요. 저도 이런 곳에 올 수 있는 귀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제대로 된 식사의 순서도 몰랐던 저였으나 친절하게 설명해주던 그 남자 덕분에 난생 처음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아주 말끔하게 접시를 비웠네요. 그렇게 나름대로 너무 행복하고 신선했던 식사 자리가 끝나자 그 남자는 제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그냥 이런 세상에 저같이 당찬 여자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신기했다고 하면서요. 연락처를 주고받게 된 후 며칠 후 다시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희는 또 한 번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저를 신기하다고 하면서 알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저 제게 고마움을 느낀 사람의 배려 정도만 생각하고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서스럼 없이 자신의 집 이야기부터 자라온 이야기를 하는 그 남자가 얼마 후에는 친근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저보다 2살이 많았던 그 남자는 마마보이 기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성향이 보이잖아요. 말끝마다 우리 엄마가 하면서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했고, 자라오면서 엄마가 자신의 삶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아, 그리고 또 그 남자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있으신데 자신이 태어나고 얼마 후부터 계속 함께 살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엄마는 집안일을 거의 안 하시고 일을 도와주시는 식모에게 거의 모든 것을 시킨다면서 웃으며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때는 저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은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일평생 엄마라는 소리조차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못하며 살아왔던 제 인생은 배움이 짧은 홀아버지가 근근히 벌어오는 생활비로 어렵게 생활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고 연로한 할머니를 모시고 아빠와 셋이 살았었죠. 할머니는 늘 어디가 편찮으시고 도움을 갈구하시며 때로는 아이같이 투정도 부리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위해 밥을 차려드렸고 약도 챙겨드렸으며 때로는 할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도 다 받아들였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할머니는 치매 증세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고 치매도 조금 오셨었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빠와 단 둘이 살면서 얼른 집부터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살던 방 2개짜리 반지하 방에서는 곰팡이가 많고 여름만 되면 물이 샜거든요. 아빠는 제게 대학을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빨리 벌어서 어떻게든 이 집을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고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벌어 자그마한 1층 다세대 주택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었어요. 이렇게 제가 살았던 세상과 너무나 다르게 살아온 이 남자를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유롭게 살았을 테니까요. 이 남자와의 만남으로 저는 그저 신기한 세상을 눈을 뜨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으니까요. 한 5번쯤 그 남자와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너무 기분이 좋았었나 봅니다. 한동안 매일 그 남자와 만났던 일을 생각하며 혼자 웃음 짓던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언젠가부터 그 남자는 잠시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던 메시지도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시나 이런 남자가 제게 연락을 계속해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해지더군요. 그래도 친하게 지내기로 해놓고 갑작스럽게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을 끊은 이 남자가 야속하기도 했고요.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한번 전화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바꾼 모양이에요. 이대로 연락이 끊기나 보다 하며 내심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찰나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정민씨, 저예요. 동민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 동민씨, 무슨 일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되시고 전화번호도 바꾼 것 같으시던데. 아, 네. 그게 좀 제가 일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뭐 안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뭐 직장도 옮기고 뭐 좀 그러느라요. 근데 정민씨, 지금
저 걱정하신 거예요? 저 걱정해 주신 거예요? 진짜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니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그 남자 동민에게서 저는 이상하게 아주 반가운 마음을 느꼈고 그 마음은 그 사람한테까지 전파가 되었었나 봅니다. 단번에 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날 저녁 제가 일하는 어린이집으로 찾아왔고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죠.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별로 이성적인 감정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워낙에 큰 키에 수려한 외모,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좋은 자동차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남자가 굳이 저를 왜 자꾸 만나러 오는지 이제는 그 마음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오랜만에 만남에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술도 한 잔 걸치게 되었고 저는 궁금한 마음을 물어보았어요. 동민 씨는 저를 왜 만나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왜 깜짝 놀라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처음엔 그저 제게 고마운 마음에 밥 한 끼 사주는 줄 알았는데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걸 보면 궁금해서요. 와, 역시 정민 씨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당찬 여자시네요. 저는 여태껏 정민 씨 같은 여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에이, 말 돌리신다.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이, 정민 씨, 이런 매력쟁이. 저 정민 씨 같은 스타일 너무 좋아요. 신선하고 질리지 않고. 솔직히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저한테 뭔가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미 씨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진짜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끌려요. 저 정미 씨 좋아해요. 그 남자는 신기한 저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딸꾹질이 나면서 한동안 저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궁금한 것도 못 참고 우물쭈물하는 것도 싫어하는 편이고요. 특히나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하면서 겉으로 보기 좋게 거짓말로 포장하는 건 진짜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은 것도 단 한 번도 숨기지 않고 제가 먼저 말을 하고 다녔고 그걸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당차게 쏘아붙여 버리기도 했었죠. 그런 제가 이 남자의 고백에 딸꾹질을 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남자친구가 있었긴 했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는지 이성적인 마음이 이렇게 깊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그날부터 1일이 되기로 했고 서로 정신없이 연애에 빠져들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시간을 좀 자유롭게 빼서 쓸 수 있던 그 남자는 제게 정말 헌신적으로 대해주었어요. 가끔 바쁜 일이 있어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저를 위해 많이 투자했어요. 그 남자의 좋은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했고 분위기 좋은 외곽 지역 카페에 가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운 데이트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빠는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시고 어떤 남자냐고 물어보셨지만 그때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빠는 늘 제게 자신의 분수를 알고 살라고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조금 틀에 박히셨고 항상 위축되면서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라 제가 이렇게 잘 사는 남자와 만난다는 것을 알면 분명히 반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우리 딸의 마음을 쏙 빼앗아간 거야? 응? 어떤 사람이야? 아빠 너무 궁금하다.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나보다 2살 많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도 잘했고 그냥 평범한 남자. 그래? 다행이구나. 너무 잘난 남자들은 꼭 자기 잘난 맛을 하니까 아빠는 그런 사람 싫거든.
그냥 소박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아.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 아빠가 정말 마음에 든다. 아빠 너무 궁금한데 언제 보여줄 거야? 응?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 줄게요, 아빠.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래,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 아빠도 꼭 좋아할 거야. 우리 딸 믿는다. 예쁘게 연애하고 즐겁게 살고 있으니 아빠 너무 기분이 좋다. 아빠는 제 말을 듣고 기분 좋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빠에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남친이 된 후에 알게 된 그 남자의 재력은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집도 서울에 있는 부자 동네의 단독주택이었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로 살아온 부잣집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집안 얘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둘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긴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집안에서 저를 받아줄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그것조차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바보같이 믿고 있었어요. 아빠에게 그 남자에 대해 거짓말까지 하고 데이트를 하는 동안 몇 번 실망한 적도 있었어요. 만나기로 한 주말에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은 적도 있었고 무슨 말을 물어볼 때마다 항상 엄마 하면서 결정을 미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짜증이 나서 대판 싸움을 했었는데 남친은 또 싸울 때마다 혼자 잠수를 타고 연락이 두절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모두 제게 과분한 남자라는 생각으로 열렬히 사랑했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정도로 잘 챙겨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몸에 이상한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미식거리고 자도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고요. 원래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이번 달에 찾아올 마법도 조금 늦은가 보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미식거려 밥도 못 먹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헛구역질을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본 임신 테스트기에서 선명하게 2줄이 나왔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남친에게 말했죠.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응? 임신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게. 내가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아닌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정미야, 이러면 곤란하지. 얘기가 틀리잖아. 나는 지금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잖아, 분명히. 우리 엄마 이거 알면 난리 부르스라고. 진짜 어떡해. 오빠, 지금 이 상황에 엄마 화낼 걱정이야? 뱃속에 생긴 우리 아이랑 내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기가 뭐 혼자 생긴 것도 아니고 오빠랑 우리 둘이 했으니까 생긴 거지. 진짜 나 몰라. 모른다고. 난 우리 엄마한테 말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나 절대 못해. 남친은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만 걱정하고 있더군요. 화가 난 저는 그 뒤로 남친에게 당장 집에 찾아간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남친의 어머니를 뵙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던 남친은 결국 임신 5개월이 다 되어서야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자신의 집에 저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진짜 임신을 알고 5개월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조금만 싸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해서 저는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이 몸을 많이 움직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드디어 남친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던 날,
아무것도 모르시던 아빠는 돈 5만 원을 쥐어주시며 제게 과일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그때까지도 저의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거든요. 5만 원을 들고 과일 가게에서 최고로 당도가 높은 사과 한 상자를 사서 곱게 보자기에 포장을 한 후 남친 차를 타고 남친 집으로 갔습니다. 남친의 집은 거대한 담벼락으로 둘러싸여져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은 고급스러운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중압감 같은 것이 느껴져 제 심장은 마구 떨렸어요.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남친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일을 도와주시는 식모님까지 한 번에 만나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마자 남친의 아버지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며 한숨을 쉬시고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고 그 집 식모님과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군요. 아니, 어디서 이런 애를... 조용하게 읊조리는 말은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사온 것이라며 남친은 사과 상자를 식모님께 건네드리니 식모님은 차가운 말투로 쏘아붙이셨어요. 우리 집은 아무거나 안 먹는데 이런 거 사와봤자 쓰레기밖에 안 되는데. 아주머니, 그래도 받으세요. 최고로 맛있는 걸로 골라서 왔다고 해요. 얼른요. 식모님의 눈치를 보며 남친은 사과 상자를 건넸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건네받아 부엌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그 집 거실 소파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고 잠시 뒤 차와 과일이 내어져 왔습니다. 그래 아가씨, 임신을 했다고? 아, 네. 이제 5개월이 됐어요. 우리 아들 애인 건 확실한 건가? 내가 따로 확인 안 해봐도 되는 건가?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리 상상해도 제 머릿속에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동민 씨 만나면서 전혀 다른 남자들하고 말도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면 됐지. 뭘 그렇게 흥분을 하고 말해? 없는 것들은 이렇게 꼭 자기 의사 표시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조용하게 얘기해도 나 귀 뚫려 있으니까 걱정 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죠? 남친의 어머니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면 당연히 결혼을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를게요. 어머님, 저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이 남자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고 이제 얼마 후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이 아빠인 동민 씨와 결혼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 꼭 지켜서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예요. 결혼이라. 결혼은 아무나랑 하는 게 아닌데. 집안 대 집안끼리 만나는 것이니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직 앞길이 창창한 애한테 아이 아빠라는 굴레를 씌우는 걸 난 원치 않거든요. 어머님, 30대 중반이며 적은 나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은 이미 새 아이의 아빠가 된 사람도 많아요. 설마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려는 건 아니죠? 저는 이 아이 꼭 낳아서 기를 거고 이 집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동민 씨, 제가 내조 잘할게요, 어머님. 남친의 어머니는 당차게 얘기하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은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다가 입을 닫으시더니 한참이나 차를 마시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더군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사람이 남친의 어머니인 것 같아 솔직히 아주 많이 당황도 했고 실망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대하는 태도나 뱃속의 아이에 대한 말하는 것도 진짜 사람 이하였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뱃속에 이 사람의 아이를 가졌고 죽으나 사나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요.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의 힐끔거리는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친은 제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리만 덜덜 떨면서 자신의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후에 어머니는 입을 여셨어요. 이렇게 당돌한 아가씨는 또 처음이네. 그래요. 아가씨 말대로 뱃속에 우리 아들의 아이가 있다고 하니 내가 이 집안 며느리로 받아줄게요. 결혼식이랑 혼인신고는 천천히 아이 낳고 나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럼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 봐요 어디. 일단 아이 낳고 할 때까지는 무조건 이 집에서 있는 걸로 해야 돼요. 분가는 천천히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요. 그게 우리 집의 룰이니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에 따라야죠? 뭔가 꺼림직한 말투로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하신 시몬은 그 말을 끝으로 식모님과 함께 주방에서 뭔가를 한참 이야기하시더군요. 잠시 후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남친의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이상하던지 저는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대접을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았어요. 화가 나서 남친에게 막말을 했는데 남친은 자신의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며 제가 노력하면 반드시 예뻐해 줄 뿐이라고만 하더군요. 하긴 남친의 성격에 자신의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제서야 저는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걱정이 많으신 아빠를 뒤로 한 채 남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한 저로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빠는 그런 집에서 제게 잘해줄 리가 없다고 하시며 한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그 집에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겠노라 굳게 다짐하며 아빠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짐을 싸서 남친의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집안 며느리가 된 것인데 이상하게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아무도 소개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아빠에게 제대로 된 상견례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으시고 집으로만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하고 끝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 엄청 죄송했었는데 시댁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했었어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행동은 급기야 식모님에게서까지 나타났는데 번듯하면 저를 깔고 뭉개는 말투를 하셔서 제가 하루는 화를 버럭 내기도 했다니까요. 새댁이 이런 걸 알겠어? 이것도 먹어본 사람이나 아는 거지. 이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세요? 그래요. 저 이런 음식 먹어본 적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지금부터 먹어보고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를 그렇게 대하세요? 이모님은 저를 알려주셔야 하는 분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 새댁,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말을 하는 거야? 뱃속에 애까지 있는 사람이 못 배우고 모르면 납작 엎드려서 배우는 자세가 돼야지. 그래야 내가 알려주지. 이렇게 빠득빠득하게 말하면 내가 알려주고 싶겠어? 이모님도 제가 알기로는 가족 없으시고 혼자 이 집에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모님은 제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럽고 화도 나고 복잡한 마음에 식모 이모님을 붙들고 화를 내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나날을 보냈어요. 이런 시기에 남편이라도 저를 잘 챙겨주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고요. 한마디로 저는 집 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다고 생각되던 어느 날 산딸이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시모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이건 내가 아주 비싸게 주고 사온 거니까
잘 챙겨 먹어라. 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산모한테 좋은 거니까 잔말 말고 잘 챙겨 먹어. 청담동 고급 한의원에서 번호표까지 뽑아서 받아온 거니까. 아, 네, 어머님. 근데 임신 중이라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맥도 안 짚고 그냥 지어온 한약을. 뭐? 얘가 아주 사람을 뭘로 보고 보기 겨웠구만 겨웠어. 네 주제 어디 그런 고급 한약을 먹을 수 있는 줄이나 알아?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한다는 소리가. 아유, 못 배운 것. 아, 네, 죄송해요, 어머님. 잘 챙겨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께 한약 한 상자를 받아 저는 그때부터 잘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을 잘 챙겨 먹고 아이도 낳으면 결혼식도 올리고 더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렇게 시모가 준 고급 한약을 한 첩 꼬박꼬박 잘 챙겨 먹던 어느 날 배가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막달이 다 되었기에 저는 진통인 줄로만 알고 얼른 병원에 갈 채비를 했죠. 남편은 그날따라 전화도 받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식모 이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모님, 배가 너무 아파요. 저 병원 좀, 병원. 식모 이모님은 저를 쳐다보시더니 곧바로 응급차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다리를 타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 줄줄 흐르는 것을 느꼈는데 바라보니 피가 줄줄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악 소리를 지르며 이모님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뱃속의 아이는 사산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병원에는 식모 이모님이 제 앞에 서 계셨는데 이상하게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이모님, 이거 뭐예요? 방금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신 거예요? 사산이라뇨? 우리 애기는요? 우리 애기 어딨어요? 네? 알려주세요. 제발요. 우리 애기 어딨냐고요? 진정해, 새댁. 일단 진정 좀 합시다. 뱃속에서 사산이 돼서 그런 거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이렇게 흥분하면 새댁 몸 다 상해. 그러니까 일단 진정이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아이 사산시킨 엄마가 어떻게 진정을 해요? 저 같이 죽을 거예요. 죽을래요. 우리 아이 보러 따라갈 거예요. 저는 이성을 잃고 몸부림을 치다가 병원 침대에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 팔에 꽂혀있던 링거 역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버렸고 순식간에 병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울부짖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진정제 같은 것을 놔주셨나 보더군요. 잠시 후 저는 또다시 깊은 잠을 자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병원 안에는 남편도 없이 저만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저는 얼른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뭔가 느낌이 불길했거든요. 생각해보니 한약을 먹으면서 배가 아팠던 것 같고 그냥 다 그때부터 이상했었어요. 뭔가가 잘못된 느낌을 강하게 받은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습니다. 놀란 아빠는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죠. 저는 그렇게 제 곁을 지켜준 아빠와 함께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 앞에 제 짐이 몽땅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띵동하고 벨을 눌러보아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도 시모도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참을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화가 나신 아빠는 발로 현관문을 막 차버리셨고 급기야 소리소리를 질러서 동네에 크게 울려 퍼지게 만드셨어요.
며느리 내쫓는 이 그지 같은 집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집안, 이런 것도 사람이라고. 아빠의 소리를 듣고 잠시 뒤 식모 이모님이 나오시더군요.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이 집안에 다시는 오지 마시랍니다. 아니,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 집안에 다시는 오지 마. 우리 딸 이 집 며느리예요. 며느리. 며느리가 왜 이 집안에 못 들어가? 당장 비켜요. 당장. 새댁이 아이만 잘 낳았어도 됐는데 아이까지 사산했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 아니라고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얼른 가세요. 일 더 커지기 전에요. 얼른. 식모 이모님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동안 투명인간으로서라도 이 집안에 들여놓은 이유가 아이 때문인데 이제는 뱃속에 아이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저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쪽에서 남편의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병원에 오지도 않던 남편의 차가 분명했어요. 저는 남편의 차를 향해 울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그 차는 제 앞을 쌩하니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차량 번호와 차종을 아무리 확인해도 남편의 차가 분명했는데 말이죠. 거봐 새댁, 얼른 돌아가. 아버지 모시고. 몸도 안 좋은데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이 집안 이런 집안이야. 새댁이랑 애초부터 안 어울리는 집안이라고. 모르겠어? 이모님,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럼 혹시 그 한약? 안 몰라. 나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사모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난 정말 몰라. 얼른 돌아가서 쉬어. 그게 새댁한테 가장 좋은 길이니까. 알았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린 시모 이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빠와 저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빠는 몇 가지의 짐을 가지고 택시를 불러 아빠의 집으로 향하셨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저를 위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사다 주셨어요. 아빠, 미안해. 아빠, 나 어떡해요?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우리 딸, 불쌍한 우리 딸.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이 못난 애비 만나서 고생만 하고 이런 취급이나 당하고. 아빠가 미안하다. 이 아빠가 미안해. 아빠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시모가 지어준 한약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몇 번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설마 아닐 거야. 그래도 자기 아들 핏줄인데 이런 식으로는 아니잖아.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쓰고는 절대 그러지 못해.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제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모의 집 식모 아주머니였어요. 나야 새댁. 나 김씨 아줌마. 네, 근데 저한테는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른 척하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시더니. 저기 그 몸은 좀 어때? 내가 걱정을 했는지 그 밤마다 꿈에 새댁이 나와서 말이야. 몸은 어떻냐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하신 분이 저한테 왜 그런 말을 물어보세요? 저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 남편과 시모에 대해서 고소할 거예요. 정당하게 이혼 위자료랑 다 챙겨 받을 거라고요. 새댁이 혼자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안 되는 집안이야. 그 집은 그래. 내가 수십 년을 보아오면서 느낀 건 내가 직접 입을 열어야 되겠다는 거야.
세댁 말고도 이 집안에서 임신해서 들어와 돈으로 해결 보고 나간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알아? 내가 다 얘기할 거야. 더 이상 나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살다 내 명예 못 죽겠어. 지금 경찰서 가서 다 말할 거야. 새댁이 먹은 한약도 다 말할 거고. 이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러다가 내 명예 못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나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어. 그냥 갈 곳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은 필요하고 해서 이 집안 소개받고 들어간 거야. 그냥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다고. 원래 예전에 사모님 사고로 위장해서 돌아가시게 만든 것부터 아휴, 나 이 집안에 얽혀서 평생을 힘들게 살고 있었어. 이제는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아이고. 식모 이모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태껏 이 집안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다 밝힌다고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제가 먹은 한약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시모라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저를 어떻게든 이 집안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일부러 임산부가 먹지 말아야 할 약재를 넣어서 한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걸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식모님이고요. 식모님은 언젠가부터 시모가 자신에게 비밀리에 시킨 이야기들을 녹음해 두었다고 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라면 언젠가 자신도 반드시 내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길로 식모님은 경찰서에 가셨고 저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제 남편은 이전에 낳은 아이가 호적에 올라 있었고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더군요. 하긴 남편은 저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저를 만나는 동안에도 결혼 생활을 하는 짧은 몇 개월 동안에도 다른 여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말에 연락도 되지 않았던 것이고 때로는 전화번호도 바뀌었었나 봐요. 이제서야 뒤늦게 생각해보니 퍼즐이 맞춰지네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후회스럽던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마주친 시모는 정말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저를 보고도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를 향해 소리쳤죠.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손주는 가정교육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애비가 그 모양인데 그 자식은 오죽할까요? 신경 좀 쓰세요, 어머님. 참나. 무슨 개 같은 소리를 짓거리니?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너 같은 족속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생명을 이렇게 막대하는 사람이랑 저도 엮이고 싶지 않네요. 당신이 한 그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눈에서 피가 솟구치거든요. 어디 가서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네 집을 파괴할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도 저는 너무 아깝네요. 그냥 나가 뒤지세요. 이제라도 그 길이 제일 빠를 것 같네요. 시모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헛웃음을 치며 자신의 갈 길을 가더군요. 정말 세상에는 어쩌면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죄를 다 양심 고백한 탓에 식모 이모님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시모가 시키는 걸 그대로 하신 분이니까요. 그래도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되어서 큰 벌은 받지 않으셨더군요. 모든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식모 이모님을 한번 뵈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이모님도 어쩔 수 없으셨잖아요. 내가 죄인이야.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쩌다 내가... 미안해요. 남의 집 귀한 딸인데 그래도 이제는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왜 이제야 하게 됐는지 후회가 될 정도예요. 잘하셨어요. 저도 감사해요. 저 혼자 그 집안을 어떻게 상대했겠어요. 그래도 이모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된 거죠. 이모님 아니셨으면 지금까지 아무 일 없던 듯이 지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더 이상 알고 지내봐야 도움되는 것도 없으니 앞으로 나 만날 생각하지 마라. 세댁, 아니 정미씨, 지난 일 다 잊고 새 출발해요.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저기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다 잊어버려. 언젠가 정미씨 다시 준비가 되면 아기 천사가 다시 찾아올 거야. 이모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만남을 끝으로 이모님을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자신 같은 사람 알아봤자 옛날 생각만 나고 도움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어디론가 꽁꽁 숨어버리셨나 봅니다.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 도와주려다가 이 꼴까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제 천성은 고칠 수 없나 봐요. 어느샌가 또 어느 식당에서 혼이 나고 있던 알바생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네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당하게 도와주어야죠. 사랑과 도움은 별개인 것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나간 아픔은 저 멀리 묻어두고 새로운 제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다시 제게 찾아올 것이라 믿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픔이 있으시면 그 아픔을 잊을 만큼 더욱 열심히 살아가 보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